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제17회 세계 해양 포럼 해양 바이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Now let us start the Marine Bio session of World Ocean Forum 2023. The theme of the session is Marine Bio, Sustainable Future Growth Engine. We are being live streamed online for this session on our website and also the YouTube channel, so feel free to leave your questions if you have any to our speakers. We'll address them later during the Q&A session. Also, for translation, use your receiver, tune it into channel number 2 for English. 네, 본 행사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또한 현장 연사와 더불어 해외 연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역 수신기 필요하신 분께서는 1번 한국어, 2번 영어로 수신기 맞춰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해양 바이오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이끌어 주실 연사 좌장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완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 큰 박수와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최완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월드 오션 포럼은 17번째로 맞이합니다. 이번 포럼 중에 총 14개 세션이 있는데 그중에 처음으로 저희 해양 바이오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타이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개최된 해양 바이오 세션에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플로어를 가득 채워주시고 온라인에 접속해 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해양포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다의 다보스 포럼을 표방을 하고 지금 해양수산 관련 분야의 어떤 그 국제기구라든지 연구기관, 정부 부처 그리고 기업들 모든 유관기관들이 총망라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해양에 대한 보전과 이용과 해양 산업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토론의 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2007년 10월에 부산에서 처음 출발을 했지만 금년에 17번째로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월드 오션 포럼의 대주제는 사실은 제가 기획위원으로 지난 2월 달부터 참여를 했습니다만 20분이 넘는 기획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 끝에 키워드를 사실은 블루테크노미라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만드는 합성어입니다. 해양 중심의 우리 블루오션을 상징하는 청색 경제를 뜻하는 블루와 이를 실현하기 수단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거듭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 테크놀로지를 합성을 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미정유의 코로나19를 극복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을 멈출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이코노미를 합의해서 그래서 블루테크노미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할 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이자 해양생물자원 국가 컨트롤 타워라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17차 오면서 해양바이오를 하나의 큰 이슈로 만들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직원들이 뼈아프게 느낍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포럼에 적극 참여를 해서 월드 오션 포럼 처음으로 해양 바이오 세션을 이렇게 새롭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해양 신산업 창출의 핵심인 해양 바이오 소재 개발과 산업계 지원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을 해봄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한번 모색해 본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해양 바이오에 들어가면서 해양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하나의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바다는 무엇일까요? 지구를 벗어나서 우리가 지구 속에서 살 때는 지구의 모습이 녹색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서 바라본 우리 지구는 외로운 푸른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 지구의 표면적 71%가 바다입니다. 최적의 83%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은 땅지자를 쓰는 지구라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수군 내지는 해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 생물의 80%가 해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혀진 해양 생물 중에 밝혀진 종은 한 33만 종인데 그 중에 불과 1% 미만을 인류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화성은 개척해서 식민지로 삼고자 하는 게 우리 인류의 모든 꿈입니다만은 정작 우리가 몸담고 사는 지구의 바다는 95%는 지금 인류는 모르고 있습니다. 95%가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렇다면 이런 바다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추구하는 가치, 꿈, 이상, 새로운 우리 인류 공영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세상을 바꾸는 혁신으로 중에 키워드가 건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다른 세션에서도 지금 보면 초고령화 사회가 도입이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식품으로서의 어떤 수산물의 한계의 효용의 문제 이런 다양 그리고 또 질병 위협 우리 전 인류적인 인류가 봉착해 있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타결해내고 기존의 어떤 경제 체제에서 소위 말하는 요즘은 바이오 경제 패러다임으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이 대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실은 해양 산업 분야에서 점차 해양 바이오 산업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가 미래 전략 중에 하나로서 2022년 해양 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수립을 해서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의 자율적 성장 지원 체계 구축 등 해양 바이오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함으로써 3대 중점 과제를 삼아서 국가 산업 전략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이오 산업의 현 주소를 돌이켜 보면 비중은 아직 6 내지 7%에 불과합니다. 아직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매년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최근에 일부 통계 자료를 물론 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자동차 시장의 볼륨이 600조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대표적인 지금 우리 현대 산업의 그 총화인 반도체 산업이 800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바이오 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려 1800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순한 산업의 하나의 파트가 아니라 이젠 우리나라를 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미래를 재단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산업적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에 비하면 우리 한국의 해양 바이오 산업의 출발은 극히 지금 미미합니다. 불과 한 10년 안팎으로 지금 이짝저짝이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6,400억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한 27년까지는 적어도 2배 이상 1조 2천억 정도의 규모의 시장으로 키우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제1선 프론티어에 바로 우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고 자원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해양 바이오 산업의 상관연학 총전문가들이 오늘 결집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세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발제자는 세 분이십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실 분은 미국의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생화학과 허버트 웨이트 교수님께서 홍합 접착물질 전략 실행을 위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해양 바이오 기술 현황을 아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아마 지금 허버트 웨이트 교수님은 지금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 25일 지금 저녁 9시 한 40분쯤 된다고 하니까요. 아마 곧 이거 온라인으로 체크해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테고요. 다음은 스페인의 라스팔마스 데 그랑 까나리아 대학교 생명공학부 후안 루이즈 고메즈 핀체티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차가 새벽이라서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오늘 두 번째 발제를 해드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대학교의 김종선 교수님께서 오늘 참석해 계십니다만은 기후위기 적용 전략인 블루카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합니다만은 지금 2050 탄소 제로 우리 탄소 대전략 탄소 감소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 떠오르는 블루카본에 대해서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허버트 웨이트 교수님과 김종성 교수님 두 분 발제자와 과학기술전략연구소에 계신 유경만 대표님, 그리고 주식회사 QBM의 전병엽 기술연구소장님, 경북대학교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학과 홍준 교수님 등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 바이오에 대해서 고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좀 봐서 우리 플로에 계신 청중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통해서 한 두서너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인 미국의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생화학과 허버트 웨이트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연결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잠시 허버트 교수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을 하셨고 듀크 대학에서 해양 생화학을 전공을 하면서 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현재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특히 영감의 원천이 됐던 생물로는 접착성 관련한 홍합, 샌드캐슬램, 그리고 단단한 내충격성 유기물질 연구와 관련한 오징어라든지 붉은 진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접착제를 개발해내는 그런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허버트 웨이트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reetings.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버트 웨이트라고 하고요. 방금 소개를 하셨다시피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양 그리고 해양의 건강에 대한 발표에 있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홍합은요, 5대양 모두의 서식을 하고 있고 다용도의 자원입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이고 또 물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고 천연 암초를 형성을 해서 수천여 가지의 여러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고민거리였었던 수중 접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이 홍합의 수중 접착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이 결사 클라크 그리고 이제 단백질 이런 쪽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홍합이 가진 적응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 보시는 홍합은요, 매우 특별한 자연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군락을 형성하게 되고 이 군락이 암초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암초가 이제 침식해서 이 해당 그 생태계를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에서는 토양 소실의 가장 큰 원인이 침식으로 발생합니다. 홍합과 홍합의 부착 능력은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천여 가지 해양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중개 연구가 같이 있어야 되고 또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숙하고도 또 지속 가능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개 연구, 트랜슬레이션 연구라고 하는 거는요. 연구 프로젝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용적이면서도 수익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기초과학을 실제 응용하기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투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함께 있어야만 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디자인 컨셉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한 중개 연구들이 또 필요합니다. 홍합의 부착 능력은 정말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또 부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분이 있는, 물이 있는 환경에서도, 염분이 있는 환경에서, 침식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바이오필름이 형성된 환경에서도 부착을 하게 되고요. 강력한 물살을 거스르면서까지 접착을 유지를 합니다. 이러한 흡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이런 다양한 원칙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해를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모사할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찌됐건 홍합을 이렇게 흡착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 합성을 위한 플랫폼으로의 이 유전적 번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이제 하이드로겔, 여기 보시면 이런 하이드로겔을 소량으로 분비를 하면서 자가 치유를 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나노필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노필러에서 그리고 이런 필라 같은 경우에 나노필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치과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홍합 부착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분화되는 폴리머라든지 아니면 수분성 흡착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여러 다양한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 중에서도 이 수분성 흡착제, 웻 어디시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합의 흡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정교한 다단계 과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홍합의 발을 통해서 이제 흡착이 되게 되는데요. 이 발은 포유류에 있어서는 혀와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혀처럼 유연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합의 발에서는요, 흡착 단백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서스라고 하는 요 구조로 흡착 단백이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바이서스가 이게 컵 같은 모양으로 해서 이 플라크가 있는 구역을 둘러싸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컵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컵 스페이스가 산성화가 되어서 pH 2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흡착제하고 소위 연료세포 단백이 컴플렉스 형태로 해서 분비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단백이 변환 단계가 일어나면서 스폰지 같은 구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 자란 홍합은요, 5분 정도면 이런 플라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과정들의 이 각 단계가 다 실제 이 홍합의 부착과 그리고 이 부착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흡착 단백의 서열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히시브 단백의 서열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흡착형의 어디시브 단백의 서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흡착 단백이나 코히시브 단백이나 둘 다 도파라고 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양전하를 띠는 다른 단백질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합성 번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카테콜 펑셔널라이즈드 폴리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폴리머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능성 물질들이
부착이 되는 카테콜 사이드 체인이 부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하지만 지금의 어떤 발전만으로는 사실은 고성능의 어떤 수분성 부착제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 4개의 미국 기업이 지금 홍합을 모사를 해서 카테콜 기능화 합성 폴리머를 개발하려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4개 회사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4개의 미국 스타트업 모두 다 이제 좀 실용화가 가능할 것 같다. 혹은 실용화의 잠재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폴리머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콜에 대한 다양한 지적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폴리머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4개 업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어찌됐건 이 카테콜 기반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지재권을 서로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좀 서두르면서 개발 경쟁이 좀 과열이 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카테콜 기가 이 산화에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사실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사실 이 폴리머는요, 산화가 돼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흡착제로서의 유용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홍합을 모사를 해서 개발한 이 폴리머의 물성에 있어서 산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거의 논의가 되지 않다가 최근에 사이언스지에서 관련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인장력에 있어서 이 폴리머가 이 캐스트 쿠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측정을 해서 봤었습니다. 근데 이 플롯 그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딱 2주가 지나게 되면요, 취성이 너무 높아져 버려가지고 너무 잘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연의 홍합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홍합은요, 카테콜 도파 단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만들어낸 합성물하고 다르게 홍합에 있는 카테콜의 즉 도파 단백이 갖고 있는 흡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화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환원 조건 하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연료 단백 전자, 양성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환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전자와 양성자의 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 지금 옆에서 분비가 되는 이 액체들에 의해서 계속 이제 환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액체에는 티올과 카테콜이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액체 방울들입니다. 자, 화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홍합의 흡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렇게 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이 기구에서 환원 전자를 계속 분비를 해서 산화가 일어나더라도 이 산화에 대한 손상을 바로바로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홍합의 흡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홍합의 흡착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고요. 특히 습윤 흡착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기술 혁신의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홍합이 사용하는 이 카테콜 기능화 단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합성 활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네 스타트업에서 이러한 기술을 모사하는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창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 흡착을 위해서, 즉 일단 흡착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흡착을 유지하는 데 방해물들이 좀 있고, 이런 방해물들이 이제 극복돼야 됩니다. 특히 이 카테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 홍합이 어떻게 이 카테콜의 흡착 안정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의 기관들이요, 지금 주기연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할 때에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사실 자연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좀 간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더 잘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버트 교수님 고생 많았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릴게. 현지 사정으로 저기 화면이 자꾸 좀 흔들린 게 있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버트 교수님은 나중에 이어지는 토론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사실 너무 좀 전문적이라서 조금 저도 뭐 이해가 잘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사실은 이 세 분 발제자께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공동 질문을 저희들이 먼저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발제하시는 내용 중에 녹일 수도 있었는데 먼저 포스트 팬데믹 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해양 바이오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일단 저희들이 첫 번째 궁금했고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해양 바이오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질문했고, 특히 우리 교수님들의 최근 연구와 관련해서 해양 바이오와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또 공통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청중들께서는 나중에 발제자분들께서 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또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허버트 웨이트 교수님은 특히 홍합, 우리 바이오 업계에서도 홍합을 활용한 수술 봉합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미 개발해서 지금 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의 난제였던 수중 접착의 문제를 해양생물로부터 추출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그래서 홍합이 갖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의 어떤 다양한 생리적 기능, 그리고 기작을 좀 어렵지만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주셔서, 그리고 또 이 바이오 산업이 국가적으로 탄탄한 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기간 산업이 되려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특정 분야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사실은 자연현상이라는 게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언도 좀 주셨습니다. 토론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